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숙이고 올해 70살입니다. 평생을 떡볶이 가게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우리 아파트 공원 벤치에 앉아 새 살배기 손자 도준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손자가 정말로 여러분의 피부티가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말이었다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는지,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어떤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작은 떡볶이 가게 근처에 있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파트 말입니다. 저는 김경숙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50년을 한결같이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는 아들 진우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진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진우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진우가 사은이라는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28살의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는 사은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하고 무엇보다 진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진우 오빠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은이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 한다는데 사은이는 달랐습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5층, 진우와 사은이는 4층의 말입니다. 정말 가까이 살면서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은이는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다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제게 안부 전화를 드렸고 저녁에는 진우와 함께 저희 집에 올라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경수가 너 정말 복 많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맞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결혼 1년 후 사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질 듯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사은이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따라갔습니다. 사은이도 고마워하며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정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잘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딸을 낳지 못해 항상 아쉬웠는데 사은이가 진짜 딸 같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도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진우를 닮았다고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매나 코, 입술 모양이 진우 어렸을 때와 똑같았거든요.
첫 손자를 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4층으로 내려가서 도준이를 돌봤습니다. 사은이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를 맡아 키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사은이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잘 키웠고 좋은 며느리를 만났고 건강한 손자까지 얻었으니 말입니다. 도준이가 돌을 맞았을 때 저는 3치짜리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사은이는 정말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어머님, 도준이가 어른이 되면 이 반지의 의미를 꼭 알려줄게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도준이가 두 돌을 맞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3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라는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만났을 때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으로 이사 온 박준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고 저는 흐뭇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데 이 사람은 참 예의 바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진우와 사은이에게 새 이웃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층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을 만났는데 참 예의 바른 젊은이더라. 진우는 무심하게 들었지만 사은이는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혼자 사세요? 사은이의 질문이 좀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호기심이려니 했습니다. 새 이웃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고 혼자 사는 것 같더라. 직장인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사은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지냈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거나 근처 마트에 갈 때도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더군요. 사은아, 오늘 어디 나가니? 차림새가 예쁘네. 아니에요. 그냥 마트 갔다 올게요. 마트에 가는데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입을까 싶었지만 젊은 여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하면서 도준이를 제게 맡기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대학 동창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도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저는 손자를 돌보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하지만 외출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진우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진우가 있을 때는 예전과 똑같이 다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진우가 회사에 간 사이에는 묘하게 차갑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어머님, 도준이 기저귀 갈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이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도준이 간식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비만이 문제라고 하던데. 어머님, 도준이한테 그런 놀이 시키시면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며느리니까 손자 걱정해서 하는 말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저는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준이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 있었는데
도준이가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곳이었지만 도준이는 무서웠던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급하게 달려가려는데 누군가가 저보다 먼저 도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로 3층에 사는 박준호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지? 준호는 도준이를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준이가 울면서 준호를 올려다보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이한 형태의 보조개였습니다. 울 때나 찡그릴 때만 나타나는 정말 독특한 보조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아프지 않아. 준호가 도준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 남자가 제 손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래는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만. 저는 서둘러 도준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보조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에서 도준이 간식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그의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땅콩 들어간 음식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알레르기 때문에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다고 했잖아. 도준이도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알레르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몇 번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아무도 땅콩 알레르기가 없었습니다. 진우도 저도 돌아가신 남편도 그런 알레르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전화로 누군가의 땅콩 알레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보조개도, 알레르기도 모두 우연일 뿐일까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준이 생일 때 제가 선물했던 3치짜리 금반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은아, 도준이 반지는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며칠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잃어버렸어요. 찾아봤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요? 사은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 소중한 반지를 그냥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고? 혹시 어디 팔았는데 아니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자 사은이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화를 내는 사은이를 보면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것이라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오히려 미안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부터 저는 사은이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은이가 외출할 때마다 3층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면서 1시간씩 걸리기도 했고, 마트에 간다면서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 대한 관심이 유난했습니다. 제가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그분이 무슨 일 하신대요? 몇 시에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준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준이가 준호를 보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자 어른을 보면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습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에게는 그러지 않고 유독 준호에게만 그랬습니다. 도준아, 왜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니? 아빠는 따로 있잖아. 아빠야, 아빠. 도준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준호를 가리키며 아빠라고 했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왠지 모르게 기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고, 사은이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베란다로 나가 있었는데, 아래층 베란다에서 사은이와 준호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은 아주 가깝게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결코 이웃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해? 조금만 더 참아. 계획대로 하면 곧 끝날 거야. 도준이는? 도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 도준이에 대한 냉정한 태도, 모든 것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제품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액자처럼 생긴 카메라였는데 거실 선반에 놓아두면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은이가 외출한 틈을 타서 4층으로 내려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간신히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시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준이의 시료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준이가 제 집에서 잘 때 사용한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진우의 시료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우 방을 청소한다는 핑계로 베개 위에 머리카락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준호의 시료였습니다. 어떻게 그의 DNA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준호는 매일 저녁 아파트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담배를 피우고 간 후 그 자리로 가서 담배꽁초를 주워왔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쓰레기 줍는 척하면서 말입니다. 70살 할머니가 밤에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다니 정말 비참했습니다. 모든 시료를 수집한 후 저는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소 직원에게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도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의심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소로 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도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봉투를 받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과를 보았습니다. 김진우, 김도준. 부자관계 가능성 0%. 박준호, 김도준. 부자관계 가능성 99.999%.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도준이는 진우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는 사실 남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직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엄마한테 올라와라.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